국민들께서 혹시나 그 오해 소지를 갖고 계신다면 빠른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 선대본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으로서 이런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27일 후보 간 양자 토론은 양 후보들의 민생 대안과 미래 비전 및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가졌는지를 31일 전 세대가 모이고 또 가장 황금 시간대인 이 시간대를 좀 할애를 해서 그때 대선 후보의 토론회를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적재물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대신에 카메라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학생과 학부모 간담회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제기됐던 내용이 이 백신 접종과 관련된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에 대한 걱정이었기 때문에 개발을 진행되는 걸 사전에 알고 직전에 거래됐다라는 건 그냥 전형적인 투기 수법과 다를 바 없다. 120차례 운임 합의는 특히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여 해운법상 인정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희는 그 세부 협의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공정위는 그것까지도 해야 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방송 뒤 여론은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 궁금할 텐데요. 방송 당일인 일요일과 월요일까지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들 모아서 분석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무속인 논란이 일었던 선거 조직을 전격 해산했지만 민주당은 해명을 못하니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공개에 맞서 이재명 후보의 160분 욕설 녹음도 공개됐는데 이 후보는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거 조직에서 무속인 논란이 불거진 네트워크 본부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대선 출마 초기부터 자발적인 지지자 모임을 관리하는 조직이었지만 악의적인 오해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국민들께서 혹시나 그 오해 소지를 갖고 계신다면 빠른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 선대본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경책을 쓴다고 무속 논란을 손절할 수 있겠느냐며 해명을 못하니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무속 논란을 부각하며 윤 후보를 향해 애둘러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저는 점쟁이 안 믿거든요. 국가 정책을 점쟁이한테 물어서 결정할 생각 전혀 없어요. 네?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논란에는 이재명 후보의 160분 욕설 파일이 등장했습니다. 이 후보의 가족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가 이 후보와 형 부부 사이에 오간 통화 욕설 파일을 모아 공개한 겁니다.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몹시 거친 이 후보의 욕설이 난무하는 이재명 후보는 다시 한번 사과하며 몸을 낮췄지만 공인으로서 이런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녹취를 공개한 장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했습니다. 대선을 50일 앞둔 가운데 무속 논란부터 서로를 향한 비방 녹음 공개가 이어지면서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비호감 대선이 더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첫 TV 대선 토론 언제가 될까요?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첫 양자 TV 토론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날짜와 시간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거대 양당 후보만 토론하겠다는 것은 담합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첫 양자 TV 토론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먼저 민주당은 지상파 방송 3사에서 공문을 받았다며 오는 27일 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양자 토론을 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27일 후보 간 양자 토론은 양 후보들의 민생 대안과 미래 비전 및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가졌는지를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 연휴 뒤 4당 후보 합동 토론회도 이재명 후보는 수용했다면서 다른 3당 후보도 참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불과 몇 시간 뒤 합의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상파 3사가 27일이 좋겠다고 의견서를 보낸 것뿐 확정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세대가 모이는 설 전날 오후 6시에서 밤 10시 사이에 하자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31일 전 세대가 모이고 또 가장 황금 시간대인 이 시간대를 좀 할애를 해서 국민들에게 이번 20대 대선 후보의 토론회를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이에 민주당은 방송 주관사과 편성 권한을 갖는 게 상식이라며 월권이라고 지적했지만 국민의힘은 결정권은 양당에 있고 협상을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첫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양당을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양자토론 담합은 불공정의 끝판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입니다.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대통령 후보를 비교 검증할 기회의 장을 박탈한 최악의 결정입니다. 법적 대응을 동원해서라도 양자 토론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토론의 결과에 따라 설 명절 밥상 민심이 요동칠 수 있는 만큼 각 후보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토론을 만들려는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가 나란히 소상공인 행사에 참석해서 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본격 논의에 들어갔는데 그 주도권을 두고 벌써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민 기자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한 신년맞이 행사에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가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먼저 발언대에 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손실보상 규모가 너무 적다며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GDP 대비 지원 총액이 4.5%, 5%에 미달했는데 이건 다른 나라들의 한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규모 국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이에 질세라 과거 손실은 물론 인원 제한 조치로 입은 피해까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소리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에 소급 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 보상이 아니라 소급 적용은 물론이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을 한 경우에도 지원하는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촉구한 가운데 국회는 정부로부터 넘겨받을 추경안 처리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여야 모두 진액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 항목 등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 심각한 상황에는 시기적절한 지원이 즉각 정부에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안을 계획하고 대선을 앞둔 선거용 매표용 추경이다 하는 비판을 조금이라도 불식시키려고 그러면은 야당의 목소리도 담아서 추경을 편성해라.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일자리 300만 개를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내놓은 일자리 공약도 과감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께서 정말 훌륭하게도 사회 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 공약을 실사 구시 입장에서
미리 주장하셨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과감하게 수용했다는 말씀을. 반면 윤석열 후보는 5년 임기 안에 해내기 쉽지 않은 공약이라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각을 세웠습니다. 보편복지를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현금복지로 주장을 하면서 과연 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것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좀 의문을 갖게 되고요. 여야 후보의 주요 대선 공약이 큰 차이 없이 정부 지원 확대에 치중한 가운데 그 주도권을 누가 선점하느냐를 두고 연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면서 초유의 안개 속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딱 대선까지 50일이 남았습니다. 설 연휴 밥상 민심을 누가 잡느냐가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인데 TV토론과 후보 단일화 등 남은 변수가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권민석, 황희경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불과 2달도 남지 않은 대선, 엎치락 뒤치락 초박빙 구도는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각종 여론조사 결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칸타 코리아에 의뢰한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32.8, 이재명 31.7로 오차 범위 안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섰습니다. 약 보름 전 선두였던 이재명 후보가 다시 역전을 허용한 건데 여성가족부 폐지 등 이른바 이대남 전략을 앞세운 윤 후보가 2030 지지를 더 얻은 점이 눈에 띕니다. 중앙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한 조사에서도 윤 후보가 청년층 지지를 회복하며 이 후보를 다시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뉴스원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한 조사에선 이재명 35.6, 윤석열 34.4로 집계돼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혼전 양상입니다.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나라의 미래를 실제로 책임질 역량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 국민들께서 선택하시게 될 것이라고 보고, 윤석열, 안철수 두 야권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엔 이재명 후보에게 더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상 3자 대결 구도에서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누가 나와도 모두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데 특히 중도 확장력을 가진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을 때 격차가 한층 벌어졌습니다. 국민들께서 불편하다, 못 살겠다 하시는데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가장 무섭고 날카로운 국민의 목소리에 또 그 민심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후보는 연일 정책 행보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지만 30%대 후반 박스권에 갇혀 있고, 윤 후보는 2030 세대에 힘입어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지만 단일화 경쟁력에선 안 후보에게 밀리는 등 후보들 모두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변곡점으로 꼽는 건 바로 다가오는 설 연휴입니다. 설 연휴 직후 여론조사 결과가 대선까지 그대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 속에 여야 각 진영은 설 밥상 민심을 선도할 방도를 마련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대선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이 또 교류될 수 있고, 선거 직전 마지막 명절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의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처음으로 맞붙는 첫 TV 토론에 관심이 쏠립니다. 명절 민심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란 오명 속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이 후보 의혹과 연관된 3명이 잇따라 숨졌고, 망인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빕니다. 입장은 우리 선대위에서 낸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내 내홍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이딴 발언 파장과 배우자인 김건희 리스크, 여기에 무속 논란까지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어찌됐든 많은 분들한테 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그런 대화를 뭘 그렇게 오래 했는지. 결국 TV 토론 등을 통해 이 같은 굴레에서 얼마나 벗어나느냐, 그리고 국가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얼마만큼 드러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상대방을 공박하고 방어하고 이래봐야 양쪽을 지지하는 후보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보수와 진보의 이념을 뛰어넘는 그러한 어떤 통합의 이미지를 보이면서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거대 담론을 뭔가 제시하는 후보, 그런 후보가 중도층의 마음을 잡지 않을까. 대선 막판 변수로 꼽히는 건 후보 단일화 여부입니다. 여권보다는 야권에서 단일화 논의의 불씨가 지펴질 가능성이 큰데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모두 단일화에 일단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누가 더 확장성이 있고 정권 교체가 가능한 후보인지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이 출렁일 경우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 압박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반면 단일화에 실패하거나 단일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드러날 경우 시너지 효과보다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중도층과 캐스팅 보터로 떠오른 2030 세대의 민심이 막판에 어디로 향할지도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대선 전국이 이어지면서 유권자를 한 명이라도 더 끌어오기 위한 진검승부가 점차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경남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 큰 불이 나 주민 5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관할 소방서 소방력이 모두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YTN의 시청자 제보로 들어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가까이서 보면 불길이 워낙 거센 데다 바람까지 불어 건물 장판과 패널 등이 떨어지기까지 하는데요. 경남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모델하우스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건 오늘 저녁 7시 40분쯤입니다. 밤 8시부터 관할 소방서의 소방력을 모두 투입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장비 30대와 인력 58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밤 9시 무렵부터는 대응 단계를 모두 해제하고 남은 불을 끄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불이 난 건물 주변에 오피스텔이나 음식점 등이 많았는데요. 불이 인접 건물까지 번지면서 근처에 있던 주민 5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물꼬를 터주고 화천대유로부터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의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전 의장은 지난 2013년 성남시의회 의장 시절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최 전 의장은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화천대유 부회장직을 맡아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최 전 의장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화천대유 임원직과 성과급의 대가성 여부와 함께 당시 다른 성남시 의원에게 뇌물이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는 8일째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는 크레인 해체 작업을 진행하는데 본격적인 상층부 수색을 위해 전진지휘소를 건물 안에 설치하는 등 준비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실종자 수색 8일째, 아침 일찍부터 수색 작업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인명구조견 11마리를 동원해 전층을 수색했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22층과 28층 사이에서 구조견이 약간의 반응을 보여 실종자들이 이 구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시경 카메라 등을 동원해 수색했지만 잔해물에 어려움을 겪었고 수색 가능한 곳에서도 성과는 없었습니다. 콘크리트 적재물이 그렇게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내시경 카메라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대대적인 수색은 크레인 추가 붕괴 등 안전 문제로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건 건물에 붙은 크레인의 해체. 수요일까지는 크레인의 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크레인 해체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내일 작업까지는 해체 작업을 위한 지금 타워 크레인의 안정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워 크레인을 안정화시키고 난 후에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구조당국은 건물에 붙은 크레인이 해체되는 금요일 이후 내부 수색을 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20층에 전진 지휘소를 세우고 수색과 구조에 필요한 일체 장비를 옮겼습니다. 또 건물 내부에 각 층별로 안전지도를 만들어 상층부 본격 수색을 위한 준비도 이어갔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경찰과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붕괴 사고 현장의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타설된 콘크리트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드러나면 경찰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붕괴 사고 현장 주변에 파란 상자를 든 경찰이 서 있습니다. 로프를 짊어지기도 하고 장비와 함께 양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도 보입니다. 경찰과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현장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콘크리트 시료도 채취했는데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사고가 난 201동과 같은 날 타설이 이뤄진 다른 동에서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그날 같이 타설된 데가 203동 38층하고 104동 34층이라 해서 지금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위원회에서 또 사고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걸 좀 채취하자 해가지고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사고 당시 영상에는 뚝하는 소리와 함께 거푸집이 들리더니 콘크리트가 흘러내리는 순간이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당시 붕괴 사고가 난 지난 11일 광주의 일평균 기온은 영하 1.6도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장소가 30층 이상 고층이기 때문에 실제 기온은 더 낮았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일평균 기온이 영상 4도보다 낮을 경우 일반적인 시공 방법대로 타설해서는 안 됩니다. 열풍기를 사용하거나 열선을 깔아 온도를 높이고 양생 기간도 더 길게 가져가야 합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양생 기간을 최대 18일 거쳤다고 발표했지만 작업 일지를 확인한 결과 6에서 7일 간격으로 타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타설 작업상 편의를 위해 레미콘에 물을 많이 섞은 거로 보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에 온도 관리까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물이 얼어버렸을 거란 지적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좀 묽어야 일하기가 쉽거든요. 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물의 양을 제대로 관리 안 하면 그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겨울에 얼어요. 채취한 시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콘크리트 상태가 드러나게 되면 경찰의 부실 시공 관련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두 번에 걸친 대형 붕괴 사고를 계기로 주택시장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건축 공사를 믿고 맡기지 못하겠다거나 아이파크 브랜드 불매 움직임도 있고 사기 분양이나 부실 공사를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재건축과 관련한 현수막이 즐비한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최근 새로 걸린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재건축 공사업체 선정 수주 경쟁에서 현대산업개발을 빼라는 내용입니다. 대형 붕괴 사고를 2번이나 낸 건설사에 재건축 공사를 맡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가셔야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양심 있다면 현산에서 자진해서 그냥 나가 철수하는 게 저희들은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대산업개발이 재건축 공사를 진행 중인 또 다른 아파트. 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상표인 아이파크 거부에 나섰습니다. 아이파크 빼달라고 하는 거죠. 광주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아파트 이름에 넣고 싶지 않으신 거죠. 현대산업개발을 주택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비판과 불매운동이 빗발치는 가운데 현대산업개발이 부실 시공에 사기 분양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애초 상업시설을 짓겠다던 단지 옆 땅을 용도 변경해 주상복합시설을 지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 누수나 지하주차장 습기 등 부실 공사가 많은데도 회사 측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결국 소송까지 진행 중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의 그 시공 능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투명한 공개 입찰을 통해서 제3자가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건설을 하라는 겁니다. 되풀이되는 사고는 물론 이익만 추구하는 행태에 아예 주택시장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YTN은 어제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지 발표 전에 벌어진 외지인들의 쪼개기 매입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취재진은 투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도심 복합 사업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서울 증산 4구역을 전수조사했는데요. 6천 장 분량의 등기부 등본을 분석한 결과 외지인 비율은 66%, 특히 최근 4년간 신규 구매자 가운데 90%가 거주 목적으로 산 게 아니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도심 복합 사업의 첫 대상 지역이 발표됐습니다. 국토부는 서울 6곳, 또 경기도 부천. 추리해서 그냥 어떻게 한미천 잡아보려고 하는 그 노름판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추진하는 사람들 보면 지분이 0.088%밖에 안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부에서 도대체 투입분들하고 동업해가지고 이 원주민들한테 재산을 뺏어가지고 뭐 하나 이런 느낌까지 가는 분노가 입산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최초의 국가 주도형 공공재개발인 도심복합 사업지로 선정된 증산 4구역 원주민의 하소연입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재개발 이득을 챙기려는 외지인 비율이 높을까요? YTN 취재진은 이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증산 4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열람한 등기부 등본만 1,700여 가구, A4 용지로 6,000장이 넘는 분량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공동 소유자 등을 포함해 사업 지구 내 부동산을 소유한 2천여 명 가운데 외지인은 1,300여 명, 그러니까 66%가 실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지인들이 증산 4구역으로 밀려 들어온 시기는 한창 재개발 열풍이 불기 시작한 지난 2018년. 특히 최근 4년간 부동산을 산 630여 명 가운데 90%는 실제 거주하기 위해 구매한 게 아니었습니다. 개발을 진행되는 걸 사전에 알고 직전에 거래됐다라는 건 그냥 전형적인 투기 수법과 다를 바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당시 증산 4구역 평균 빌라 가격은 2억 5천만 원. 외지인이 전세를 안고 갭 투자를 했다면 7천만 원에 매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번 도심복합 사업 선정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를 고려했을 때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입주권을 받을 때 예상되는 수익은 8억 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입주권을 받는다면 11억 원에 달합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1,500%가 넘습니다. 공공재개발이라는 미끼를 던져줬잖아요. 재료가 있을 때는 투기 세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느냐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방지 대책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이사 대책 때 발표하기가 바빴다는 거죠. 발표하고 얼렁뚱땅. 지난해 증산 4구역 개발 추진 당시 주민 동의율은 67% 정도였습니다. YTN 취재진의 등기부 등본 전수조사로 드러난 외지인 비율 66%와 거의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반대 서명을 한 사람은 400여 명으로 원주민 또는 실거주자 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외지인 같은 경우는 적은 자본을 투입을 하고 상당한 개발이 또 아파트를 분양권을 받으면서 입주권을 받으면서 개발이익을 취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과 현지인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갑자기 이제 살다가 외부에 또 나가야 되는 원주민들과 외지인들과 상당한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낳았다라는 거죠. 지난해 주민 동의서를 받아 사업 신청서를 냈던 주체는 토지 소유주가 아닌 외지인 2명이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증산 4구역 등 도심 복합사업 추진 지역을 대상으로 이상 거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고 YTN 보도에서 언급된 지역에 실제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필지를 사업지에서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우울감, 불안감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의 심리회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백신 부작용을 겪는 학생에게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의료비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2년 동안 지속하자 우울과 불안 같은 코로나 블루가 학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학생 173만 명을 검사했더니 4.6%인 8만 명이 정신건강관리가 필요한 관심군이었고 이 중 5만 3천 명은 집중관리가 필요한 우선관리군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도 코로나 이전보다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확진 학생 7만 9천 명을 정신과 전문의와 연계해 주기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해 시도를 한 고위험 학생에게는 치료비를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하고 24시간 상담 서비스도 문자와 앱으로 운영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심리 정서와 신체 건강 회복을 위해 2022년 올 한 해에 3,600억 원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백신 접종 90일 이내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중대한 이상 반응을 보이는 학생엔 최대 5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이 부족해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교육부가 보조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학생과 학부모 간담회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제기됐던 내용이 이 백신 접종과 관련된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에 대한 걱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중증 이상 반응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현재 13살에서 18살의 백신 접종률은 1차가 78.6%, 2차가 67.8%인데 중대한 이상 반응 신고는 298건으로 전체의 0.27% 수준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6곳에서 방역 패스가 해제됐습니다. 반면 식당과 카페 등은 방역 패스가 유지되면서 불만을 터뜨리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대형마트입니다. 하루 전만 해도 백신 미접종자는 입구에서 막혔지만 이제 출입 등록만 하고 유유히 들어갑니다. 저는 백신 접종을 못 맞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석증하고 그다음에 귀에서 이명증이 있어가지고 훨씬 편하죠. 마음이 좀 답답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좀 해소되니까 너무 좋죠. 방역 패스가 해제된 미술관 관람객들도 한층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작품을 감상합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했는데 방역 패스가 해제되는 게 저는 조금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백신을 아예 안 맞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정부는 전국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박물관과 미술관, 과학관, 영화관 등 6곳에 대해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했습니다. 마스크를 항상 착용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침방울 튈 만한 활동이 적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반면 식당과 카페 등은 방역 패스가 그대로 적용됐고 학원 가운데 연기나 관악기, 성악을 가르치는 곳도 법원 판결이 나온 뒤 방역 패스를 다시 적용할 방침입니다. 지금은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으로 방역 패스 적용이 잠정 중단되긴 했지만 침방울이 튀어 감염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미접종자들은 이제 입장이 허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제 등록한 상태에서 몇 번 레슨을 받다가 환불을 해드렸기 때문에. 방역 패스가 유지된 식당 카페 업주들은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방역 패스 관련된 것도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장에 대해서만 지금 유지잖아요.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지 않나. 이번 방역 패스 일부 해제 조치는 법원이 서울 지역의 일부 방역 패스만 잠정 중단시킨 데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 다시 방역 패스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향후 법원 판단이 방역 패스 확대 여부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감염 위험도가 낮은 일부 시설의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하는 방역 패스에 대한 정부의 조정안이 적용됐지만 법정 공방은 계속 예정돼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 결정으로 방역 패스 적용이 가장 먼저 중단된 건 전국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였습니다. 이후 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적용도 멈췄는데 지역은 서울에 한정됐습니다. 업종별,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는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법원이 정한 시설뿐만 아니라 도서관과 박물관, 영화관, 공연장 등 감염 위험도가 낮은 6종 시설에 대해선 방역 패스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며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하여 방역 패스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방역 패스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 14일 법원은 위중증 가능성이 작은 점과 신체 결정권의 보장을 이유로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 도입도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신청 취지에 맞게 서울 지역에만 국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청소년 방역 패스만큼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애초 계획대로 3월부터 청소년 방역 패스가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며 서울시와 함께 즉시 항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학습시설 가운데서도 침방울이 잘 튀는 관악기와 연기, 노래학원에는 방역 패스가 적용될 수 있게 별도 항고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정부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시민 천여 명은 식당과 카페 등에도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 또한 당연히 즉시 항고해서 식당, 카페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풀어달라고 할 것이고, 문제는 지금까지 나온 법원 판단은 가처분 성격의 한시적인 결정일 뿐이고 방역 패스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재판부마다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는 데다 미접종자 개별로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이 날마다 쌓여가고 있어 정식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정 안팎으로 혼란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공정위가 국내외 해운사들이 15년 동안 운송료를 서로 짜고 올렸다며 1,00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해운업계와 해수부의 반발과 함께 이번 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고려해운과 H&M 등 국내외 해운사 23곳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과징금만 962억 원으로 이들은 15년 동안 한국 동남아 항로에서 모두 120차례에 걸쳐 서로 짜고 운임을 올렸습니다. 합의를 위반하면 수억 원의 자체 벌금을 부과했고 운임을 지키지 않는 화주에 대해선 선적을 거부했습니다. 또 운임을 미리 짠 걸 숨기려고 마치 각자의 결정인 것처럼 회사별 인상액과 인상 시기에 조금씩 차이를 뒀습니다. 120차례 운임 합의는 특히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여 해운법상 인정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행 해운법은 운임 합의와 같은 해운사 공동행위를 허용하지만 해수부 장관과 화주단체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절차를 안 지켰다고 본 겁니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는 업계 관행을 무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마저 공정위와의 갈등을 불사하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저희는 그 세부 협의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공정위는 그것까지도 해야 한다. 정치권은 해운업계와 해수부의 손을 들어주며 이번 사건까지 소급해서 공정위가 해운사 규제를 아예 못하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해수부 장관은 뭐로 보입니까? 해수부가 뭐로 보여요? 해운사 과징금이 조사 단계 때 8천억 원 규모에서 10분의 1로 확 줄어든 가운데 공정위는 한중과 한일항로 운임 담합 사건도 조사 중이라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거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상습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정보사 부사관 A씨와 장교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대해 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 형태를 보이긴 하지만 사건의 쟁점인 위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증거 입증이 어려워 무죄로 판단할 뿐 피고인들이 잘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해저 화산 폭발로 지진 해일 피해를 입은 통가의 참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엔의 위성사진 분석기구인 유엔 활동 위성 프로그램이 공개한 위성 사진을 보면 최대섬 통가 타부 등지에서 붕괴한 것으로 보이는 건물이나 시설이 확인됩니다. 사진상으로는 대지 전체가 검회색 화산재를 뒤집어 쓴 탓에 섬 전체가 마치 흑백 사진처럼 변했습니다. 유엔 활동 위성 프로그램이 공개한 하파이 섬 내의 마을 노무카의 피해 집계 자료에 따르면 기구가 분석한 섬 지역 56제곱킬로미터 중 건물 138채가 보이지 않게 됐으며 파손된 채 남아있는 건물이 41채, 재로 덮인 건물은 63채로 파악됩니다.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경기에 일반인의 관람을 포기하기로 했는데요. 대신 국유기업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직원, 대학생 등을 동원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홍 특파원입니다. 베이징시는 최근 나온 오미크론 감염자가 캐나다에서 온 우편물을 만졌다가 감염됐다고 추정했습니다. 해당 우편물의 겉면과 속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게 중요 이유입니다. 可疑物品样本检测结果及病例标本的基因测序结果，不排除其经境外物品而感染病毒的可能。 중국 정부는 산발적인 감염에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도착한 선수들의 폐쇄 관리가 시작됐고 감염 상황도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奥运会在防疫方面是完全让大家可以放心的。 하지만 당초 계획을 변경해 일반 관중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방역 걱정이 여전함을 보여줬습니다. 일반인 대신 조직된 관중으로 좌석을 채우겠다는 건데 누가 대상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국유기업이나 정부 산하기관 직원 또는 대학생들을 동원할 거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이미 조직이 시작됐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를 관람한 뒤에는 14일 동안 격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이징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27일) 후보 간 양자 토론은 양 후보들의 민생 대안과 미래 비전 및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가졌는지를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31일 전 세대가 모이고 가장 황금 시간대인 이 시간대를 좀 할애를 해서 국민들에게 20대 대선 후보의 토론회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양자토론 담합은 불공정의 끝판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입니다.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대통령 후보를 비교 검증할 기회의 장을 박탈한 최악의 결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음 파일이 공개되는 등 난타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은 각 당 대선 후보의 양자TV 토론 날짜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관욱 계명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두 후보 혹은 이제 대선 후보의 TV 토론, 과연 첫 TV 토론은 언제 열리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박빙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TV 토론이 사실 굉장히 더 중요해졌어요. 딴 때보다도.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27일 날 10시에서 뭐 12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잡아놓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민주당이 잡은 것이 아니고 언론사들이 이제 공주파 3사가 지금 합의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31일 날
그러니까 설날 전날이죠. 6시에서 밤 10시까지 4시간을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2번을 다 해도 좋다. 사실상 뭐 지금 양자가 27일 날 한다 그러면 예컨대 31일은 뭐 사당 후보가 다 함께하는 그런 형태로 해도 좋다. 네. 왜냐하면 국민의 알 권리가 사실 굉장히 제약을 받아왔어요. 지금 처음으로 TV 토론한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늦은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빨리 많이 하는 것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하다. 특히나 이렇게 지지율이 등락을 거듭하고 뭐 이럴 때는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선택을 못했다는 얘기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알 권리를 충족이 못 받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후보들이 합의해서 많이 TV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하지만 이제 현실 가능한 선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방송국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광고라든가 편성이라든가 뭐 이런 걸 다 따져서 사실은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양당이 그냥 합의하면 다 되는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제 양당 후보가 하는 거지만 주체는 언론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형식으로 사회자는 누구, 뭐 시간은 어떤 얼만큼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주체를 하는 언론사의 어떤 이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하고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7일과 31일 차이가 뭘까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31일에 하면 준비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겠죠. 27일에 하게 된다면 조금 더 급하게 하게 될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왜 30일? 일단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설날에 모여서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준비 시간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준비 시간이라고 하면 뭐 27일이나 30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4일간 준비 더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건 없다고 보여지고요. 예. 일단 국민의힘에서의 그 주장은 어쨌든 31일 이제 설날 바로 전날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이제 그 가족들이 다 모여 앉아서 그 방송을 볼 확률이 높고 그리고 한 번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자 국민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시간 같은 경우도 27일 날 그 방송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밤 10시에서 12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시에 누가 보겠냐 요즘 그러니까 6시 오후 6시에서 한 9시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하면 굉장히 많은 시청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어쨌든 후보자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하는 걸 원하는 것이고, 근데 또 이제 방송사 입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방송사는 또 설날 또 연휴 기간에 이 편성이 사실 또 여러 가지 이제 직원들과의 관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휴가 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아무래도 애로를 호소할 것 같은데 저는 뭐 방송국의 이야기와 또 양당의 이야기에 통해서 충분히 좀 조정은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뭐 많이 국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하고 실제 오히려 더 변수가 될 거는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과거에 2007년에도 그 이명박, 정동영, 이해창 후보 이게 세 분이 3자 토론하려고 그럴 때 나머지 나머지 후보들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갖고 3자 토론을 진행을 못했어요. 그렇듯이 이번에도 만약에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법적 조치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토론이 안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번을 하되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떨까요? 아니 저는 뭐 어쨌든 각 당이 합의만 하면 오히려 뭐 31일 날 4당의 후보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간이 있어서 변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의 뭐 윤석열 선대위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이제 토론을 응하겠다는 지금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토론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단순한 기싸움이라면 뭐 사회자 선정도 기싸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싸움이 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변수가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의제죠. 의제를 어떤 의제를 갖고서 이제 토론하느냐 그리고 질문의 형태 뭐 이런 것들을 할 텐데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방송국 주최하는 방송국이 그런 걸 좀 맡겨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후보들이 어떤 비전을 내놓고 그 비전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사실상 검증받는 그런 자세가 돼야지 이 모든 것을 그냥 뭐 기획한 것처럼 우리는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저는 그거는 국민에 대한 어떤 검증을 받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더 많은 국민들이 보기 위해서 설날 전날에 한다라고 하면 더 자주 토론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굳이 그 시간대를 잡아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것이 오히려 막 하나의 어떤 변명으로 해가지고 자꾸 늦춰지는 그런 효과가 발휘되면 안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27일이나 31일 중에는 첫 TV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몇 번이 되는 것인지도 관심. 일단 지난 대선 한 6회 정도 진행됐죠. 6회 정도 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하게 될지 또 어떤 주제를 하게 될지 빠른 겁니다. 지난 대선에는 보니까 한 25일 전에 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설 전에 하는 거면 뭐 그 지난 대선에 비해서 오히려 빠르게 전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 대선은 우리가 이제 탄핵으로 해가지고 사실 선거운동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좁혀졌었거든요. 짧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던 거지 우리가 그 전에 어떤 대선 과정을 보면 훨씬 부족하시고 사실 늦게 TV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도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대화할 이 내용도 대선 토론에서 나올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후보가 이른바 무속인 의혹과 관련해서 연일 뭐 공세를 이제 반대쪽에서 쏟아부었죠. 그랬더니 이제 그 산하 네트워크 본부 그 무속인이 뭐 고문으로 뭐 스스로 주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보도에서는 고문이라고 보도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네트워크 본부를 전격 해산시켰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빠른 조치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빨랐다. 우선 사실 그 무속인이든 역술인이든 이게 선거 캠프의 그 구성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하다 보면 선대위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보면 이게 한두 명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조직본부에 한번 그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조직본부에서 발행했던 임명장만 150만 장입니다. 150만이요? 그러니까 각 캠프에서 실제로 대선 때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임명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독려하거든요. 지금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선대위에서 아무리 지금 선대위를 축소하고 했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도 그 몇십만 장의 임명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대위에 가보면 뭐 그 각 선대위 빌딩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출입을 합니다. 그 속에서 뭐 무속인이 될 수도 있고 역술인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관계자들이 일부 있을 수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그거로 인해서 이제 괜히 그 민주당의 공세가 진행되고 이거로 인해서 그 윤석열 후보가 오해를 받기 싫기 때문에 바로 이제 네트워크 본부라는 조직 전체를 아주 문을 닫게 하는 아주 특단의 대책을 하는 것만큼 굉장히 이걸 예민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없어도 되는 부분인가요? 그럼 이게 시장초에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전 씨 외에도 뭐 딸, 처남도 일하고 있고 근데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확인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권영세 지금 본부장에 의하면 사실 이 네트워크 본부라는 거는 당에 들어오기 전부터 정치 입문하면서부터 윤석열 후보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대본이 지금 통제하고 있지 않는 선대본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부터 있었던 조직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알려진 바로는 사실상 거기에 건진법사 그 외에도 이제 그 김건희 씨 오빠 그리고 굉장히 지인이라고 하는 황모 이제 건설회사 그 아들 뭐 등등이 이제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무속인도 국민의 한 분들이니까 사실 임명장도 받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분들이 의사결정의 주체였던 역할들 그러니까 예컨대 캠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뭐 면접을 받거나 뭐 이런 역할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완전히 하나의 국민의 어떤 역할이 아니라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했다는 그런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의 시작은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어느 날 경선 때 여기 손바닥에 왕자를 며칠 동안 적어오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종교적 관념 속에서 그러한 행태는 사실 굉장히 무속이다 또는 미신이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대통령 후보의 어떤 이 주변
또는 본인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경악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김건희 씨 이제 대통령 후보 부인인데 며칠 전에 이제 인터뷰 나온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때 거기서도 나는 시간이 나면 나이트클럽 같은 데 안 가고 나는 도사를 만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해서 그렇죠? 이야기한다. 우리가 통상 도사라는 이 분들이 이 대한민국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대통령 후보 주변에 이렇게 있고 특히나 이제 후보 부인이 그렇게 관계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미신과 무속이 지금 선거를 좌우하게 될 우려를 국민들이 갖게 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 우려하는 것이고 특히나 여당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 녹취를 잠깐 듣고 또 뭐 이야기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무속인 의혹과 관련해서 공세를 쏟아붓자 국민의힘은 조폭 프레임으로 또 맞서고 있습니다. 이 발언 저희가 또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윤핵관은 무당이고 왕윤핵관은 부인 김건희였습니다. 윤 후보의 무당 선대본 실상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와 국민의힘 측이 사실무근이라던 건진 법사 전 모 씨가 캠프 실세로 활동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최순실의 오방색도 울고 갈 노릇입니다. 아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조폭들이 아주 전면적으로 어떤 안남시, 성남시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안남시의 시정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그 과정에서 살인 범죄 같은 것도 서슴지 않게 벌어지는 그런 경화도 있습니다. 조폭이 우리 국정에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청와대를 무상으로 드나드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판사를 조금 보면 이제 김건희 씨의 녹취록과 함께해서 민주당은 이게 무속인 어떤 좀 무속 신앙에 대해서 이게 정책 결정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키워가는 모양새고 그것을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역공 방향으로 조폭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과정은 어떻게 또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우선 이제 조폭 관련해서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성남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여러 이제 당원들 이야기들은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이제 소위 얘기해서 국제 마피아파 조직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기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최근에 이제 뭐 박철민 씨가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국제 마피아파 조직의 고문이었고 그다음에 뭐 그 조직으로부터 상당한 이제 금전적인 이제 후원도 받고 했다. 뭐 이런 이제 폭로를 한 이제 사례가 있는 거죠. 그 일방적 주장은 뭐 아직 검증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우리가 뭐 검증된 거로는 뭐 과거에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 시절에 국제 마피아파 조직의 이제 폭력 사건들을 변호했던 사건이 있었고 또 본인의 이제 조카가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이었던 것도 드러난 것이 사실인 것이고요. 그 이후에 또 뭐 지금 현재 그 성남 시장인 은수미 시장이 역시 국제 마피아파 조직으로부터 선거 기간에 뭐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제공받아서 이제 벌금형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아마 선거 기간에 이걸 갖고 다 뭐 지금 여러 가지 고소 고발이 있지만 뭐 검찰에서 전혀 뭐 진도가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선거 기간에 뭐 다 드러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무속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수라의 프레임으로 이제 맞대응하는 것 같은데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 좋은 건 전혀 아니죠. 그래서 뭐 무속과 뭐 이런 조폭이 난무하는 이렇게 해서 서로가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자기의 장점을 홍보하는 거로 가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안타깝다고 보고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이제 국민들 스스로가 이제 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양 당에서 선대위에서도 좀 자제를 하고 좀 정책 대결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잠시 뒤에 또 정책 질문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이제 어쨌든 그 녹취록의 근거가 돼서 이야기가 나왔고 아무래도 녹취록에서 했던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내용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건희 씨 녹취록 속의 미투 발언이 또 논란이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수정 교수
전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지금 이제 그 사퇴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직접 사과를 했어요. 이 과정은 뭐 어떻게 보셨는지요? 굉장히 의아해요. 본인이 지금 사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은 선대위가 해체가 되면서 선대본부에 무슨 고문 역할을 하시다가 그것도 이제 내려놓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유수정 교수가 좀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기존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지금 그 분이 지지를 했던 윤석열 후보의 부인의 어떤 입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사퇴를 하고 사과를 하는 이 장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치지 않아요. 지금 영국의 인디펜던트지 같은 경우는 그리고 홍콩의 일간지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제가 좀 단어를 순화시켰어요. 대가 안 줘서 미투를 한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 일간지와 이제 홍콩 일간지에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대통령 후보 부인이 한 말이다라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수정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곤혹스럽고 그 직위를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국민의힘에도 상당한 뭐 여성 지지자들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당사자는 사실은 후보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지은 씨 같은 경우는 바로 직격해서 사실은 후보 부인이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얘기는 계속 불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한국의 어떤 여성들에 대한 상당한 모독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시급히 사과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일단 사적인 대화였고 그리고 이제 목적 자체는 이제 진보 진영의 사람들의 어떤 문제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관련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죠. 뭐 이준석 대표 이야기는 이제 이걸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그 김지은 씨 관련해서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이제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대응인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김건희 씨가 이걸 뭐 공개적으로 어떤 뭐 방송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리려고 하지는 그렇죠. 알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기자와 뭐 그 기자가 이제 뭐 하도 친분을 이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누님 동생하는 관계 속에서 그냥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나온 이야기고 그것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MBC를 통해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사실 2차 가해자는 MBC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거 방송 보도를 통해서 이거를 알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김건희 씨가 2차 가해를 가했다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 그 기자와의 어떤 다뤄진 내용으로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그거 아니겠습니까? 안희정 지사가 김지은 씨랑 뭐 김지은 씨와 원래는 이제 위계에 의한 성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안희정 지사를 좋아했거나 또 민주당의 안희정 지사를 옹호했던 커뮤니티 보면은 둘이 좋아해서 했던 거를 왜 지금에 이렇게 얘기하느냐 뒤늦게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사석에서 이야기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도 야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거를 사적인 대화를 했어도 혹시 그런 인식을 잘못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이 배우자가 될 분이라면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이제 다음 발언이 나오고 나면, 그러니까 다음 이제 방송이 나오고 나면 혹시 직접 사과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뭐 7시간 45분 분량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50몇 차례의 통화를 어떻게 지금 후보자 부인이 기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파일을 뭐 지금 받아서 지금 다 들어본 것도 아니고, 그럼 그 다음에 또 이번 주 일요일 날 또 MBC에서 또 MBC 스트리트 방송에서 2차 방송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다 들어보고 나서 종합적으로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또
국민들한테 사과할 부분 사과하고 해명할 부분은 해명하고 예. 이렇게 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했는데 또 비슷한 게 나오면 계속 뭐 사과를 달고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예. 오히려 이제 방송이 그렇게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일요일의 결과 방송을 보면서 예. 종합적으로 국민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과연 사과가 있는지도 관심 가지고 좀 지켜볼 텐데요. 사실 이제 처음 방송에 나왔을 때는 이제 서울의 소리 기자에게 1억 원 줄 수 있어. 이 발언이 상당히 좀 논란이 될 것으로 추측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오늘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게 아니라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좀 관대하다 이런 예.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언론이 매수는 의사만 표현을 해도 사실은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30분을 이제 몇 명 두고서 강의를 했는데 그것도 105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 청탁금지법에도 해당이 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앙선관위가 굉장히 관대하게 지금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여기에 굉장히 구체적인 액수가 나와요. 그게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1억 원까지 줄 수 있다. 그렇죠. 1억 원이라는 단어를 아주 쉽게 얘기를 하고 예. 그 대상이 기자거든요. 아까 지금 이기재 교수님 사적 대화라고 그랬는데 사적 대화라고 했다면 판단을 법원이 했다면 이거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줬을 겁니다. 사적 대화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법원 판단은. 예. 이게 공인이고 공적 대화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사실상 기자 매체 이름도 얘기하고 본인 신분도 얘기하고 다 얘기를 했어요. 기자 인터뷰입니다. 어느 대통령 후보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기자한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미투 얘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1억 원 얘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대화이거든요. 예. 이게 기자와 대통령 후보 사이에서 후보 부인 사이에서 이제 나눠진 대화라고 한다면 예. 저는 매우 충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제의를 하는 것 그리고 실행에 옮겼느냐 이런 것들 모든 것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은 제의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느 선까지 용납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근데 예. 어쨌든 파일을 다 들어보면 네. 사실은 이렇게 텍스트로 보면 굉장히 예민한데 파일을 다 들어보면 저는 들으면서 크게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앞서 이제 본인이 예, 본인이 기자가 힘든 얘기들을 그러니까 하고 좀 도와달라고 예. 하고 본인 그러니까 기자가 자기 이제 서울의 소리에서 이제 급여 문제를 얘기하면서 힘들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어쨌든 김건희 씨는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기자 그만두고 와서 캠프에 와서 좀 도와줄 수 없느냐. 그러니까 기자로서 기사를 쓰는데 어떤 대가를 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기자 그만두고 그냥 캠프에 들어와서 일 좀 도와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정보업을 해달라고 하던데. 예? 예, 정보업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얼마 줄 수 있냐 이렇게 예.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얼마 줄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 네 일하는 만큼 주는 거지. 1억 줄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어떤 이런 거였지. 그게 무슨 계약 관계라든가 진지하게 무슨 이런 그런 대화로 전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매우 구체적인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 당시가 사실은 경선 때입니다. 경선에 아주 각축을 벌이던 경쟁 대상이 상대가 홍준표 후보였어요. 그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해라. 이런 요구. 그래서 잭팟을 터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거거든요. 이것이 그 내용도 그 기자가 홍준표 후보의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가서 뭘 물어볼까 이러면 사실은 유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김건희 배우자가 이 기자가 파놓은 함정에 걸려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된 거라고 좀 보여지고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지금 방송 김건희 씨의 어떤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사이사이에 이 말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 기자라는 분의 음성들은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예. 그냥 간조만 나왔지. 그러니까 예. 중간중간에 제가 볼 땐 이 기자가 상당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의견을 좀 끌어냈을 거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예. 함정에 빠져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예. 아니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굉장히 민감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선거법에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드는 느낌은 사실은 본인은 정치 개입 안 하고 본인은 뭐 후보 부인으로서만 역할을 하고 윤석열 후보 자체도 우리 와이프는 뭐 하면은 봉사활동 정도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도 그렇고 또 후보도 그렇고 사실상 지금 엄청나게 개입한 건데 이 정도면 거짓말이죠. 이거를 거짓말이 아니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선거 전혀 개입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까지 뭐 아무리 분위기 편한 상태에서 했다고 해도 내용 자체는 엄청난 개입이 보여지잖아요. 저희가 이 주제를 사실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었기 때문에 짧게 반론 기회 드리고요.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캠프가 그 여러 개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어디 후보로 출마를 해보면 이 가족하고 친척 중심으로 이렇게 소규모 후배나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경선 캠프를 하고 그다음에 본선 캠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는 배우자의 역할이 상당히 있어요. 그 역할은 어느 후보나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배우자의 역할이 과연 여기까지인가에 대한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자, 주제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 잠깐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민주당 선대위에 방송 언론인이 국가인재 영입으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 이제 YTN 앵커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어쨌든 노조는 JTBC도 그렇고 YTN 노조는 부적절하다라는 논평을 밝혔습니다. 과정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언론인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쪽의 어떤 캠프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뭐 직업의 자유가 있고 뭐 얼마든지 그거에 이제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오늘 2명이 이제 민주당으로 갔는데 사실은 이거의 시작은 이 윤석열 후보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논설위원을 하던 분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제 그만두고 윤석열 캠프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부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작됐다.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 후보나 뭐 이재명 후보나 지금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라본다면 사실 그 전까지 이렇게 공적인 역할을 하다가 한쪽의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갖는다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국회에서 입법을 하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본인의 어떤 노력, 자정 능력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절제돼야 된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주신 게 윤석열 후보 측에서 먼저 시작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때도 비판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 하지 말았어야죠. 왜 민주당에서 또 따라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거고요. 우선은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 지금 이제 가신 분들이 이제 앵커든 어떤 기자들이 하셨으면 바로 갑자기 하루 만에 결정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제의가 왔고 그 결정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 동안에 기자로서 앵커로서 이제 언론으로서 역할을 했을 거 아닙니까? 본인은 하루 만에 결정한 것처럼 얘기는 그 기간 동안에 좀 편향성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도 왜 판검사들이 바로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판결이 오히려 거래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숙려 기간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공무원들도 공무원을 퇴직한 다음에 어디 다른 민간 기업으로 가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기간을 지나서 가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 녹취 파일 때문이겠죠.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욕설 녹취록이 또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죠. 160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언론에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을 저희도 녹취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도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죠.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몹시 거친 이 후보의 욕설이 난무하는 저의 과거의 한 부분이고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깊이 사과드리고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용서해 주시면. 자, 바로 사과했고요. 그런데 이제 장 변호사는 이 파일을 아예 통째로 지금 뭐 어떤 방식으로 뭐 SNS를 통해서건 다 공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영향이 좀 있을까요?
영향이 뭐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것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후보 비방에 대한 혐의로서 지금 고소를 한 상태인 거거든요. 고발을. 그래서 아마 조치가 어떤 형태로든 이제 나올 텐데 지금 이제 김건희 씨 파일이 이렇게 지금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맞불을 논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이분이 지금 국민의힘 국민검증특위인가 뭐 이런 데서 지금 역할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공개는 뭐 개인의 의견으로 했다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신분은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법원 판단이 내려지겠지만 논란 자체를 계속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잘못이고 부덕에 소치고 하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족에 대한 서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기자랑 통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 사인 간의 어떤 얘기인 것인데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도 국민의힘이 MBC 찾아가가지고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 사인 간의 얘기를 왜 공개하느냐예요. 그런데 지금 사인 간에 실제로 가족들 간에 얘기 나온 거를 지금 공개하는 것은 맞는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공적 영역에서 벌어진 대화라면 사실은 뭐 아마 법원도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일종의 이제 흙탕물 이제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장면인데 어쨌든 뭐 이거는 후보가 사과한 부분이고 이재명 후보가 받아야 되는 부분이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자와 대선 후보의 아내의 대화가 아닌 가족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이다. 생각이 좀 다르실 거니까요. 근데 이제 뭐 통화는 이제 가족끼리 한 거지만 거기에 나오는 대화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그 대장동 지금 사건에 연루된 유동규 씨 이야기도 거기에 나오거든요. 어쨌든 저 친형인 이재선 씨하고 그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하고의 통화 내용에서 이재선 씨가 이제 유동규하고 어울리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학교 관련해서 대화가 나왔나요? 아니요. 뭐 예를 들어서 음대 출신의 뭐 리모델링 못한 한 분이 왜 그 이재명 후보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느냐. 그리고 뭐 문자를 보니까 뭐 매우 가까운 사이인 것 같이 이렇게 뭐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그 이재명 후보는 그 유동규 전 본부장 관련해서 자기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대장동 건을 이제 거리두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녹취록의 내용만 보면 굉장히 그 친밀한 관계로 그 묘사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공적인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고 또 특히 또 그다음에 어떤 친형의 이제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이게 이재명 후보가 대법까지 가면서 사실은 뭐 지사직을 상실하는 상황까지 가는 거였는데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도 그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조카하고의 이제 통화 내용 속에서 강제 입원 내가 말렸다 막 이런 식의 그 대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는 전부 다 뭐 가족 간의 대화지만 사적 영역의 대화만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현재까지 지금 그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된 것들이 제가 알기로 한 4개 정도의 파일을 들어봤는데 지금 뭐 34개 160분이라니까 제가 모르는 내용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전문을 다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그 문제가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뭐 잘라서 편집하면 문제가 돼도 전체를 다 녹취 파일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뭐 저도 좀 전체적으로 들어보고 나서 다음에 이제 토론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사실은 이 공약 부분에 좀 시간을 할애하고 싶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자, 이 공약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기 전에 저희들이 또 녹취 잠깐 준비했습니다. 이 녹취 내용 듣고 두 후보의 공약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유승민 후보께서는 뭐 아시는 것처럼 매우 경제 정책의 밝은 분이라고 합니다. 좋은 정책이라면 여야 또는 진영을 가리지 말고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가지신 우리 유승민 전 후보님의 사회적 일자리 100만 개를 제가 일부러 강조해서 표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유승민 후보가 그 경선 때 내세우셨던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이라든지 또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저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100만 개라든가 300만 개라는 그 수치는 좀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로 하면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 임기 내에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이 발언이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공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사회 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 창출하겠다 이 얘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공약으로요. 그렇죠. 예. 저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후보들이 자기의 어떤 대표 공약들을 내세우잖아요. 그건 그만큼 이제 많이 준비했다는 것이고 공약의 완성도도 매우 높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다른 후보들의 어떤 공약을 받아가는 것도 굉장히 생산적인 거라고 보고요. 지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 사회적 서비스에 100만 개의 자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지금 또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도 한 100만 명의 어떤 인재를 양성하고 그것에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이게 자체가 사실은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기후 에너지, 이제 에너지의 전환, 여기에서 이제 또 100만 개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부러웠는지 이 영역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하는데 장기적으로는 볼 수는 있겠지만 좀 너무 실현 짧은 임기에는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이런 것들을 서로 경쟁하는 거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래서 저렇게 달성 가능성도 따져보고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그럼 우리가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이제 플랜들을 제시할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 국면을 주도하는 정책 경쟁이 된다 그러면 그 이익은 그 혜택은 국민이 본다라고 볼 때에는 저런 정책을 계속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여론조사에 좀 바른 게 많이 드릴 테니까 이거 좀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디지털 생각하시고. 인재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굉장히 필요한 거고 이거는 어떤 후보를 떠나서 윤석열 후보도 이번에 찬성하는 바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숫자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현실성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저는 이 숫자라는 게 사실 이 숫자를 믿는 사람 국민들도 없어요. 많이 만들겠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일 아닌가 싶어요. 많이 만드는 공약. 정말 그 사회 일자리니까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여론조사 그래픽 주시죠. 여론조사 그래픽을 좀 한꺼번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오는 게 엠브레인 퍼블릭인가요? 리얼미터 지금 조사 결과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오차 밖으로 우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조사를 보면은 김건희 씨 녹취록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래픽도 주시죠. 이게 이제 엠브레인 퍼블릭인데요. 격차가 2.5%포인트 차이. 일단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리서치 그래픽도 함께 해주시죠. 자, 이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이게 토요일과 일요일, 그러니까 일요일과 월요일이죠. 그렇죠. 김건희 씨 녹취록이 나온 이유가 좀 포함이 된 겁니다. 여기서는 일단 오차 범위 안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내용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두 분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수님. 우선 이제 그 조사 시점의 차이 그리고 이게 그 어떤 과연 이제 MBC의 이제 김건희 씨 녹취록 때문에 영향을 받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은 이제 어떤 이슈가 발생하고 나서 그 이슈가 여론에 반영된 시간을 하루 이틀 정도 뒤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월요일, 화요일 정도 조사하는 그렇게 이제 보통 여론조사 회사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당장 이 조사만이 아니라 이제 이번 주말로 가면서 계속 조사가 나올 텐데 그걸 보면 아마도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 조사는 사실 지난 주말에 조사하고 비교해 볼 때 어쨌든 어떤 특징은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그 바닥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그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상당한 지지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상승세를 만큼 다 빠지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떤 다른 지지층으로 채워가고 있다. 그게 이제 대부분 무응답층들이 안철수 후보한테 가든가 혹은 이재명 후보 측을 지지 못하는 또 민주당 지지층의 일부도 안철수 쪽으로 좀 일부 흐르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 3자 구도가 상당히 그 좀 치열한 접전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점을 이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리서치에서 이제 또 다른 질문들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건희 씨 녹취록이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질문에 62.8%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 사건이 영향을 줄까라는 또 질문을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도 56.8%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이 여론조사 추이는 상당히 또 요동칠 수 있을 것 아닐까요? 그렇죠. 계속 요동을 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그 등락 폭이 예컨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30대 후반대를 유지하는가 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 폭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이 상당히 불안정하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김건희 씨의 인터뷰 이후에 우리가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반영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저는 기대치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많은 국민들이 뭔가 크게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내용은 거기에 기대치를 못 미쳤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도가 그 정도로 크지 않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스며드는 그런 이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설 민심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내일 나오는 것부터 이제 여론조사 계속 나옵니다. 또 금요일에 나오는 것까지 좀 관심 가지고 여론조사 추이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관우 계명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 더 파이팅 한번 하실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칼 한 번 들고 다시 한번 자르는 척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칼 하나씩 잡아달라 하시는데요. 커팅하는 포즈로. 커팅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이재명 후보님 칼 하나씩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어제 방송 챙겨보셨다고 하셨는데 챙겨본 건 아니고 그냥 어쩌다 봤는데 그냥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한 저 개인적인 관심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에 더 관심과 기울일 생각입니다. 김건희 씨 소환 녹취 보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국민께서 판단하실 문제죠.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공영방송이라면 균형을 맞춰서 이재명 후보자의 형수욕설 테이프와 배우자 김혜경 씨와 관련된 사항들도 당연히 방송을 해서 국민들께서 균형 잡힌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이상입니다. 잘못을 잘못이라 말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부끄럽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 입으로 한 얘기가 방송된 것인데 무엇이 공작 정치란 말입니까? 더구나 김건희 씨는 미투 부분에 대해 사과까지 했습니다. 어찌됐든 많은 분들한테 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남편인 제가 좀 더 잘 챙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선거운동하러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제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좀 있습니다.
지적인 그런 대화를 뭘 그렇게 오래 했는지. 그래서 법무부가 중대재해 분야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검사장 자리를 외부 인물로 뽑겠다고 하자 검찰 내부에선 전례 없는 인사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인사냐는 비판까지 나왔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공모가 알박기 인사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산업재해와 노동인권 분야 인재를 발탁하겠다며 대검 검사급 공모를 냈습니다. 10년 이상 법조인으로 활동한 사람 가운데 산업재해나 노동 분야 박사 학위를 갖고 있거나 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인물이 대상입니다. 검찰 외부 인사 가운데 전문가를 찾아 검사장급 자리에 임용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검사장급 자리 가운데 광주고검과 대전고검 차장검사가 공석이라며 이곳에 중대재해 전문가를 안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검 차장검사는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로 검찰 내부에선 비검찰 출신이 맡는 건 부적절하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검사로 근무한 적 없는 사람을 검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인턴을 거치지 않고 레지던트 전문 일을 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현직 검사도 중대재해 전문가를 실무 인력이 아닌 검사장으로 뽑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엉뚱한 인사를 검찰에 알박기 하려는 시도라면 너무 사악하다는 신랄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특정 인물을 검찰에 꽂아 넣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자 박범계 장관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잇따른 중대재해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내정자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 알박기 인사 뭐 이런 얘기를 자꾸 알박기 아닙니다. 내정 우려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공모 기다려보세요. 그러나 외부 공모로 뽑힌 검사장급 인사가 어느 보직으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검찰청은 중대재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박성진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수사지원 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원자를 받아 다음 달 안에 임용을 마칠 예정으로 채용된 인사의 성향이나 출신을 놓고 후폭풍도 예상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발달장애인과 장애인권단체가 투표가 너무 어렵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물과 그림 투표용지를 제공하라고 요구한 건데요. 발달장애 당사자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여기가 아니라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면서 투표소 이름만 달랑 알려주었습니다. 공약이나 문법 순서가 바뀌기도 해서 발달장애인들이 홍보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웠습니다. 투표종이를 모여놓을까 아무나 맞추니까 걷다 사진을 찍어서 넣어줬으면 좋다고요. 우리 대통령 투표 때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불경기에 따라 약간의 흠이 있는 물건을 싼 값에 판매하는 리퍼브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가구나 가전제품 위주였는데 요즘 부쩍 커진 이커머스 시장의 반품 물량을 소화하는 창구가 되면서 생필품의 식품까지 다루는 품목도 다양해졌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가구 판매점. 언뜻 봐선 새 것과 다름없는 물건들인데 가격은 절반 수준입니다. 반품이나 재고 상품을 모아둔 이른바 리퍼브 매장입니다. 백화점에서 DP를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근데 판매가 안 됐던 것들 고객님들이 단순 변심으로 박스를 뜯었는데 환불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거 다시 갖고 와서 리퍼브 가구 소비자 500명에게 구매 후기를 물어봤더니 10명 가운데 8명꼴로 만족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크게 기스만 안 났다면 새 거 사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다 어디가 나. 가전과 가구를 중심으로 발달해온 리퍼브 시장은 요즘은 이렇게 생활용품이나 식품까지 저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인터넷으로 소비 행태가 바뀌면서 덩달아 반품이 늘어난 탓입니다. 이커머스 업계의 치열한 배송 경쟁 속에 물류센터 재고가 빠르게 리퍼브 시장으로 배출되는 구조입니다. 물건을 보지 않고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반품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코로나 이전보다는 물량이 한 1.5배 정도 더 많이 증가해서 이제 물건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건은 A급인데 가격만큼은 B급. 실속파 알뜰족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판매대의 물건은 채워지기 바쁘게 팔려나갑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포장이 이렇게 뜯어졌다는 걸로 한 4, 5천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사실 안에 포장은 그대로예요. 이게 회복 이런 거 아는 사람 많아요, 꽤. 그래가지고 회전이 잘 돼요. 이게 물건 들어온 날을 딱 아시고 와서. 실제 전국에 매장 14곳을 운영 중인 국내 최대 리퍼브 전문 업체의 매출은 코로나19 이후 2년 동안 100억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전체 리퍼브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유통업계는 약 2조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수와 수출 차량 10대 가운데 2대는 친환경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환경차 수출 증가에 따라 자동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4% 증가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해 친환경차 수출은 아이오닉5와 EV6 등 신형 전기차 출시 이후 탄력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4월에 나온 아이오닉5는 4만 3천 대, 8월에 나온 EV6는 18,000대가 해외로 팔려 전체 전기차 수출 물량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21만여 대, 전기차는 15만 4천 대로 친환경차가 전체 자동차 수출의 20%에 달했습니다. 자동차 수출 대수는 1년 전보다 8.6%, 금액은 24.2%가 늘었는데 대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은 2012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입니다.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차를 각 나라가 보조금을 주면서 많이 구매를 독려하는 중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친환경차를 많이 만들어서 그 시장에 일찍 진출시킨 것이 내수 시장에서도 전체 차 판매 대수는 1년 전보다 줄었지만 친환경차는 54%가 증가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넘었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판매량이 2배가 늘었고 하이브리드는 36%가 증가한 반면 내연기관차는 17% 감소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지난해 12월 전기차 판매량이 17만 6천 대를 기록하며 디젤차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하는 등 세계 자동차 시장은 친환경차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자동차 기업들은 신형 전기차를 잇따라 내놓으며 해외 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 차량용 반도체 확보가 여전히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얼굴에 스치는 바람이 무척 차갑습니다. 오늘도 종일 강추위가 이어졌는데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대관령 영하 13도, 대전 영하 8도, 대구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예년 기온을 2도에서 4도가량 밑돌며 무척 춥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1도, 대전 5도, 광주 6도, 부산 7도에 머무는 등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다소 춥겠습니다. 내일 눈 예보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그 밖에 내륙 지역은 오후부터 밤 사이 눈이 오겠고 동해안은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영동과 울릉도 독도에는 20cm 이상,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도 7cm 이상의 큰 눈이 쏟아지겠고 다른 지역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퇴근길에는 눈이 쌓여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